자, 국조법은 다들 좀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기도 하고 양도 많고 그래가지고 문제도 두 문제밖에 안 오니까 가성비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찝어가지고요 몇 개만 좀 보고 거기 안에서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죠. 이렇게 하고 자, 오늘 잘 들으셔서 오늘 찍은 거에서 나오면 그냥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양도 많아요. 양도 많고 일단 국조법 내용 보겠습니다. 기타세법의 1-2페이지 국조법 총칙 1절. 일단 국제조세 조정하는 법률의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 목적은 당연히 이제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 조정과 국가 간의 조세 행정 협조 그리고 해외 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국조법은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과 다른 법들이 경합하면 국조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진법은 하위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진법은 다른 법하고 붙으면 다른 법이 우선 적용되고 국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조처법과 국조법은 얘네들은 다른 법과 경합을 하게 되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을 한다. 그다음에 또한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자산의 증여 등 법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해이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제거래와 관계해 가지고요. 국제거래할 때에도 외국에 나가 있는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내가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국외 특수관계자랑 내가 뭔가 거래를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특수관계자랑 거래를 해가지고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그럼 뭐가 적용되는 거죠? 부계부가 적용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라서 부계부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제거래를 하는데 그렇죠? 국제거래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외국 법인이거나 비거주자 또는 둘 다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일 수도 있는 거죠.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자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그 사업자가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자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거래의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 다 비거주자거나 외국 법인일 때의 거래를 국제거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국제거래를 할 때에 국외 특수관계자랑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내에 법인이거나 개인이 국제거래를 하는 거니까 국외에 나가 있는 이 법인과 개인의 특수관계자 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뭐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부계부를 적용해야 되는 건데 근데 국제거래잖아요. 그러면 이걸 법인세법을 적용할 거냐 국조법을 적용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하고 얘가 거래를 이렇게 한 거죠. 얘하고 얘가 이제 거래를 했을 때에 국제거래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라서 부계부를 적용하는 거래가 있고요.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고 국조법에 따른 지금 이 국조법에 따른 요 규정들 1절부터 해가지고 제일 10절까지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국조법의 규정을 적용할 거냐 법인세법에서 부계부를 적용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을 우선 적용하는 뭐를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뭔가 국제거래를 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한 거죠.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거니까 누군가는 이익이 나고 누군가는 손해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손해가 났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서 부계부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부계부를 적용하는 그런 규정이 거기 있는 참고에 나와 있는 1, 2, 3, 4번이에요. 1, 2, 3, 4번. 이거는 부계부를 적용합니다. 부계부를 적용한다. 국조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딱 네 가지다 보니까 시험 문제 그것도 잘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렇죠? 이게 아닌 나머지 하나 더 해가지고 오지선다로 4개 딱 좋아가지고요. 몇 번 나왔어요. 얘네들은. 최근에는 또 안 나오고 있으니까 또 나올 만해요. 지금. 나올 때가 또 됐어요. 이제 오늘 안 가고 들었는데 이게 딱 나오면 딱 이렇게 맞추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뭔 자산의 무상 이전만. 그러니까 용역의 무상 이전은 안 돼요. 용역의 무상 이전은 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거래 그렇죠. 국조법 적용한다는 겁니다. 국조법 적용하는 거죠. 지금 여기 적은 이 네 가지는
국외 특수관계자랑 거래를 하는데 국외 특수관계자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는 국조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뭐를 적용한다? 그냥 부계보를 적용한다. 지금 국내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지금 손해가 난 거잖아요. 지금 외국에 있는 국외 특수관계자한테 자산을 공짜로 줘버린 거니까 얘는 손해가 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를 적용한다고요? 국조법이 아니라 부계보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부계보를 적용한다. 자산의 무상 이전만 되는 거예요. 용역의 무상 이전 또는 자산의 무상이 아니라 시가 10억짜리인데 내가 1억이라도 받은 거야. 1억이라도 받은 거야. 무상이 아니죠 그러면? 저가로 양도한 거잖아요. 그것도 얘가 적용되지 않고 뭐가 적용되는 거지 걔네들은 다? 국조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산의 무상 이전만 된다. 아시겠죠? 또는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얘한테 받아야 될 채권이 있었는데 그걸 면제시켜 준 거죠. 아예 면제시켰으면 얘는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얘는 이익이 날 거고 이쪽은 손해가 나겠죠. 얘하고 얘는 부계보를 적용한다. 국조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다. 2번은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또는 현물 출자를 받았거나 매입하거나 현물 출자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자산을 내가 얘한테 출자하고 얘는 얘한테 주식을 발행한 거죠.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 출자했거나 뭐 같은 얘기.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했거나 수익이 없는 자산을 현물 출자 받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이것도 부계보를 적용한다. 출연금을 세 번째 출연금을 얘가 내야 될 출연금을 대신 부담했거나 그렇죠? 네 번째는 불공정 자본 거래에 해당하거나 얘네들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부계보를 적용하는 내용들이다. 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닌 나머지는 다 뭐가 적용되겠어? 국조법을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외 특수관계자랑 뭔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때에 법인세법의 부계보가 아닌 국조법이 적용. 얘를 뺀 나머지는 다 뭐가 적용된다? 국조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아닌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국조법을 적용하는 거. 나머지는 이제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것들 아까 뭐죠? 자산의 무상 이전이 아니라 뭐가 있겠어요? 용역의 무상 공급. 아니면 고가 매입이거나 저가 양도.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사실 가장 많이 발생되는 유형이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죠. 근데 걔는 국조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고가 매입이거나 저가 양도. 또 금전 자산 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들 있잖아요. 금전이나 자산의 대차 거래 이런 것들 자주 발생되는 유형들은 오히려 이제 국조법을 적용하는 거고 딱 얘네들만 법인세법에 부계보를 적용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무하고 무관한 비용을 지출하는 거죠. 업무 무관 비용을 지출하고 이런 등등등등 해가지고요. 이제 이거 뺀 나머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얘를 뺀 나머지 가장 대표적인 것들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걸 뺀 나머지는 다 국외 특수관계자랑 거래했을 때 국조법을 적용하는 거고 얘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부계보를 적용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자주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뜸해요.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다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 적용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 다음 중 국조법에 따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얘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그러니까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나 문구에 대해서는 다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서 조세조약을 해석하거나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가로 안에 그 다른 세법 안에 그 다른 세법에는 뭐를 제외한다고요? 국기법을 제외한다고요. 국기법 뺀 다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하거나 적용한다. 그래서 그 가로 안에 국기법 포함 해가지고 틀린 문구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나 문구에 대해서는
국기법을 포함한 다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 조약을 해석하거나 적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문구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다른 세법에는 뭐를 제외한다고요? 국기법을 제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거래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거래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비거주자거나 그런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모든 거래를 말한다. 뭐 이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 제공, 금전, 대출, 차용 그밖에 손익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아무튼 거래 어느 한쪽과 양쪽이 외국법인이거나 비거주자인 그러한 모든 거래를 국제거래라고 한다. 조세 조약은 소득이나 자본, 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 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협약, 각서 등 국제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그래서 조세 조약이라고 하는 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 조약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 조약이 별도로 따로 있고, 그리고 여러 다자간 국제 거래에 대한 또 조세 조약이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세 조약도 어떤 조세 조약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 나라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 조약을 체결할 그 지역도 체결돼 있고, 또 어떤 나라와 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 조약도 체결되어 있는데 다자간 국제 거래에 대한 조세 조약도 또 체결돼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일본하고 여러 가지 조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 조약을 체결한 나라만 한 90 몇 개 돼요. 90 몇 개 되고, 다자간 국제 거래를 하기 위한 조세 조약 같은 경우에는 한 140개 정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조세 조약이 여러 가지 형태 유형의 조세 조약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이제 과세 당국이라고 하는 거는 납세지 관할 세무장과 지방국세청장을 과세 당국이라고 한다. 실제로 과세 처분을 내리는 청을 말하는 청을 말하는 거예요.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과세 당국이라고 하고, 최악 상대국은 우리나라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일반적으로 이제 재경부 장관하고요. 그 권한을 국세청장한테 가끔씩 위임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일단 우리나라에서 권한 있는 당국이라고 하는 거는 재경부 장관, 그리고 그 재경부 장관 위임을 받은 자 가끔 누가 있다? 국세청장. 이제 걔네들을 권한 있는 당국이라고 하고요. 최악 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 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가 이제 권한 있는 당국이 된다. 그러니까 과세 당국과 권한 있는 당국은 좀 다른 거예요. 과세 당국은 실제로 과세 처분을 내리는 청을 말하는 거고, 과세 당국은 아시겠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거나 지방국세청장이 과세 당국이고요. 권한 있는 당국은 경제부 장관 또는 위임을 받은 국세청장 정도가 권한 있는 당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세 당국과 권한 있는 당국이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과세 처분을 내리는 청들은 과세 당국이라고 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호합의 절차 오늘 좀 이따 볼 건데요. 조세 조약의 적용이나 해석, 부당한 과세 처분 또는 과세 소득의 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최악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절차를 상호합의 절차라고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특수관계 이게 거기가 지금 4가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보니까 국조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해가지고요. 첫 번째가 동그라미 1번이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A하고 B가 있는데 아무튼 둘 중에 어느 한쪽의 지분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직접 보유, 간접 보유할 때 간접 보유 비율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직접 보유하거나 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몇 퍼센트 이상을요.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특수관계자가 되는 거다. 특수관계가 그 관계를 특수관계라고 한다. 두 번째는 제3자와 그 친족 등이 거래 당사자 양쪽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사실 지금 갑이라고 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갑
갑이라는 자 제3자. 제3자가 A의 지분을 50% 이상 직간접으로 갖고 있고요. 50% 이상 직간접. 그리고 B의 주식도 50% 이상 직간접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얘하고 얘 관계도 무슨 관계다? 특수관계다. 뭐 이게 이제 2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둘 간의 지분 관계는 없는데 제3자 또는 그 친족이 얘도 50% 이상 직간접, 얘도 50% 직간접 갖고 있을 때 그때 얘하고 얘 관계도 특수관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냐면 3번은 지분 관계가 아닌 거예요. 지분, 여기 A하고 B가 있는데 A랑 B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자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3번인데요.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출자관계일 수도 있고 재화 용익의 거래관계일 수도 있고 금전의 대차관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뭔가 뭐 그러니까 얘끼리가 서로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가 어떤 얘는 지금 갑이라고 하는 자가 얘 지분도 갖고 있고 얘 지분도 50% 갖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얘가 을이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얘가 갖고 있고 얘도 을이라는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을이 잘 되기를 얘네들이 서로 바랄 거 아니에요. 을이 잘 돼야 얘하고 얘도 덕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얘하고 얘가 얘네들끼리 지분 관계가 아니고 어떤 법인의 지분을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공통의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 둘 간의 지분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회사의 지분을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일정 퍼센트 이상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얘하고 얘는 다 얘가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둘 다 얘로 인해 가지고 공통의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좀 이런 식으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무슨 그 공통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본의 출자 관계에 의해서 공통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얘하고 얘가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얘하고 얘가 한 10년간 얘가 원재료 만든 걸 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넘기면 얘가 완제품 만드는 건데 그 관계가 거의 10년째 계속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재화나 어떤 용역의 거래 관계 또는 얘하고 얘가 지분 관계는 없지만 금전 대차를 서로 돈 빌려주고 이렇게 빌린 그런 관계. 그래서 얘하고 얘가 그런 지금 얘기한 자본의 출자 관계, 재화 용역의 거래 관계, 금전의 대차 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얘하고 얘가 그런 것들로 인한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 관계가 있고 일단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있다고 해도 무조건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분관계는 아닌데 A가 B한테 또는 B가 A한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얘가 얘의 사업 방침 또는 얘가 얘의 사업 방침 이렇게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요. and 얘가 얘 사업 방침을 실제로 결정하거나 얘가 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관계라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and 얘가 얘 또는 얘가 얘한테 사업 방침을 실제로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얘하고 얘가 둘 간에 무슨 관계가 없더라도 지분 관계가 없더라도 A하고 B가 특수관계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4번은 일단 이건 똑같아요. A하고 B가 이렇게 되면은 그때 얘하고 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특수관계라고 한다. 자, 4번은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A하고 B가 얘하고 얘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3번하고 4번은 얘하고 얘가 아까 얘기했던 똑같이 A하고 B가 자본의 출자관계나 재화용의 거래관계나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는 얘가 얘 또는 얘가 얘 서로가 서로한테 사업 방침을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 을이라는 애가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을이라고 하는 애가 얘가
얘의 사업 방침을 또 얘가 그러니까 을이 양쪽에 을이 얘 A하고 B의 사업 방침을 실제로 결정을 한다면 일단 얘하고 얘 관계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제3자가 얘하고 얘의 양쪽 다 사업 방침을 실제로 결정하는 그런 상태라면 그때 얘하고 얘의 관계도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라고요? 얘하고 관계도 특성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4번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이 을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공통의 이해관계는 A, B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제3자가 얘의 사업 방침과 얘의 사업 방침 양쪽 다 사업 방침을 실제로 결정하는 그런 경우에 얘하고 얘의 관계도 특성관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성관계라고 하는 거는 꼭 지분만 50% 이상이어야지만 특성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지분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사업 방침을 실제로 결정을 그게 서로가 서로한테 하거나 제3자가 양쪽에 사업 방침을 결정하거나 그러면은 그 둘 간의 관계가 뭐가 된다. 지분 관계가 없더라도 특수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된다. 붙이면 되고 그러한 이 외국에 있는 B를 국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A는 우리나라에 있고 B는 외국법인이라면 그때 B를 뭐라고 한다? 국의 특수관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 되고요. 그 국의 특수관계인 중에서도 국의 지배주주가 또 있어요. 그럼 국의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누가 국의 지배주주냐? 자, 국의 지배주주는 첫 번째가 내국법인의 우리나라에 있는 내국법인의 국의 지배주주가 누구냐? 지금 내국법인의 국의 지배주주가 누구냐 하고요. 두 번째는 얘는 내국법인은 아니고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자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자인데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자의 국의 지배주주는 누구냐?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내국법인의 국의 지배주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국의 지배주주는 누구냐 이렇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요. 보면은 이제 내국법인의 국의 지배주주는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국의 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에 구분에 따르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내국법인의 국의 지배주주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잖아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기억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주주나 출자자. 그러니까 누구냐면 여기 내국법인 얘의 지분을 몇 퍼센트 갖고 있는 게 화살 표시가 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의 지금 50% 이상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A라고 하는 외국 주주.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가로 열고 외국 주주. 그렇죠? 얘가 A에게 얘도 내국법인에 뭐가 된다고요? 국의 지배주주가 되는 거고요. 니은은 기억에 따른 외국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 법인. 또 누가 있냐면 A가 얘 것만 50%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B라고 하는 외국 법인이 있는데 외국 법인의 얘의 지분을 또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얘가 외국 주주가 50% 이상 직간접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국 법인의 국외 지배주주는 누구도 되고요. A도 되고 그리고 얘가 5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 갖고 있는 외국 법인인 B도 내국 법인의 뭐가 됩니까? 국외 지배주주가 되는 겁니다. 얘도 국외 지배주주가 되고 얘도 국외 지배주주가 되는 누구의? 내국 법인의 국외 주주는 A, B가 다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 지금 디귿 내국법인과 국외 특수관계 정의 중 3번 우리 특수관계 정의 중 3번 얘죠. 얘. 3번 얘. 3번 국외 지배주 보니까 C라는 애가 있는데 C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C라는 애가 있는데 그게 얘하고 얘가 여기에 해당되는 때 여기 뭐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공통해?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가 공통해? 이해관계가 있고요. 얘의 사업의 실적인 사업의 방침의 실적 결정을 지금 얘가 얘한테 사업 방침을 실적 결정한다는 거죠.
공통의 무슨 관계가 있고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요. 얘가 얘의 사업 방침을, 그러니까 국의 특수한 계좌 안에 국의 지배주주가 있는 거거든요.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자라면, 그러면 C도 갑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국의 지배주주가 되는 겁니다. 지분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분관계가 아니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된다. 근데 말 그대로 주주긴 아닌 거니까 얘가 얘 뭐를 갖고 있긴 해야 되는 거죠. 주식을 갖고 있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분이 뭐 한 10%도 5%든 몇 퍼센트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갖고 있는데 아무튼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지분이 몇 퍼센트가 있든지 간에 여기 3번에 해당되는 자라면 그때 얘를 얘의 국의 지배주주라고 한다. 자, 그러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국의 지배주는 누구라고 하는 거냐?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있다는 거는 그 외국법인의 외국의 본점도 있고 외국의 지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가 그 외국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금 뭐죠? 본점이거나 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국법인의 지점이거나, 그죠? 이 외국법인의 본점이나 지점 이게 전부 다 얘의 뭐가 된다고? 국의 지배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의 국의 지배,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이 뭐도 될 수 있다고요? 외국법인의 지점도, 그죠?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얘까지 이 둘 다 얘 뭐가 되는 겁니까? 얘의 국의 지배주주가 됩니다. 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니은 기억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몇 퍼센트 이상 직간접 소유하고 있는 50%, 이 외국법인의 본점점 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직간접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주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얘의 지금 지배주가 되는 거고요. 여기 A라고 할게요. 누구도요? 그리고 B. 이 외국법인의 50% 직간접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의 주주도 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국의 지배주가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D급번에 보면은 기억에 따른 본점 또는 니은에 따른 외국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C가 있는데 그 C는 누구냐면 그 C는 외국법인인데 그 C도 지금 얘의 지금 지배주가 되려면 이 외국법인, 이 C라고 하는 외국법인의 이 C라고 하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A라고 하는 얘의 본점이 얘의 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 보유하고 있거나 얘의 지분을 얘가 50% 이상을 직간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의 국의 지배주주가 된다. 그러니까 국의 지배주주는 국의 특성 계좌 안에 국의 지배주주가 있는 건데, 제가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말문제로 나왔을 때의 국의 지배주주에 대한 정의를 딱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의 지배주주는 누구에 대한 국의 지배주주하고요, 내국법인에 대한 국의 지배주주가 A, B, C가 있고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의 국의 지배주주가 A, B, C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얘의 뭐가 된다고요? 국의 지배주주가 되는데 얘의 국의 지배주주 A, B, C, 얘의 국의 지배주주 A, B, C 해가지고 글을 보면서 그림을 한번 좀 이렇게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가 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직접 보유한다는 거는 그런데 간접적으로 보유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간접 보유비를 계산하느냐 해가지고 거기 1-4페이지에 사례가 나와 있죠. 사례 1, 2, 3, 4가 있는데 그 사례 4가지를 가지고 직간접 보유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이제 출자자가 A고 피해 출자법인이 B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간접 소유하는 게 출자자가 A인데 걔가 C를 갖고 있고 또 C는 B를 갖고 있고 이런 식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보유 비율을 가지고 직간접 보유 비율 계산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첫 번째 케이스, 자, A가 있는데 B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A가 B의
몇 퍼센트를 갖고 있고요. 지금 10%를 갖고 있고 이건 직접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A가 누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C를 통해서 그렇죠? 자, C를 몇 퍼센트 갖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그 지금 거의 표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A가 C를 50% 이상, 그러니까 50% 갖고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C는 B 걸 또 몇 퍼센트 갖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40%를 갖고 있대요. 그랬을 때 A가 B의 주식 보유 비율, A는 B의 주식 보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 직접 보유 비율이 몇 퍼센트고요? A는 B의 직접 보유 비율이 10%고요. 그리고 간접 보유 비율이 몇 퍼센트냐? 원래 간접 보유 비율은요. 이렇게 50%에 40%면 얘를 곱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절반을 갖고 있는데 얘는 40% 갖고 있으니까 40%의 절반을 갖고 있는 거죠. 그 50%에 40% 곱하니까 몇 퍼센트 되는 거죠? 원래는 20%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간접 보유 비율은 원래는 얘하고 얘를 어떻게 되는 거죠?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예요. 원래는 40%의 절반을 갖고 있는 거니까 A는 B의 주식을 C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몇 퍼센트 갖고 있는 거죠? 20%를 갖고 있는 40%의 절반이니까. 자, 그런데 이 국조법에서 간접 보유 비율을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국조법에서는 이제 여기 우리 A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얘를 간접적으로 B의 주식을 몇 퍼센트 갖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부터 출자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얘를 거쳤잖아요. 거칠 때 얘가 몇 퍼센트가 되면 50%는 100%로 봐요. 50% 이상은 그냥 100%를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봐요. 이거는 50%는 1로 봐요. 1로. 100%로 봐요. 100%. 쉽게 얘기하면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00%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40%에 100%를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 보유 비율이 100%가 1이잖아요. 50% 이상이면 1로 봐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곱해요. 원래 간접 보유 비율은 그게 아니라 간접 보유 비율은 그냥 각각 곱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곱해서 50%에 40%에 50%니까 간접적으로 40%의 절반이니까 20%를 보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 논리상 맞는 거거든요. 근데 국조법에서의 간접 보유 비율은 그렇게 계산 안 하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게 50% 이상이면은 그럼 몇으로 본다고요? 100으로 본다고요. 1로 본단 말이에요. 1로. 이해되죠? 그러면은 얘는 케이스 첫 번째 A는 B의 주식을 직간접 몇 퍼센트 갖고 있는 겁니까? 직간접 50% 그렇죠. 그래서 특성화기자가 되는 거예요. 10%하고 20%가 아니라 이게 40%거든요. 직간접 보유비율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40%. 국조법에서의 간접 보유비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그럼 이렇게 됐어요. 얘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바꿔볼게요. 얘가 40%예요. 그리고 얘가 50%예요. 자, 어디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출자자인 A부터 출발하잖아요. 여기에서 한번 꺾여버리죠. 50%가 안 됐죠? 40%죠? 그러면 이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접 보유비율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 40%에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보유율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한 번 계산 100%로 안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뒤는 무조건 100%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응?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A가 B를 직접 몇 퍼센트 갖고 있고요? 10%. 자, 근데 C를 50% 갖고 있어요. 그리고 C는 또 D를 50%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D가 얘를 40%를 갖고 있어요. 지금 좀 이따 사례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서부터 자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지금? 언제나 출자자 입장에서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얘가 몇 퍼센트가 되면 그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안 끊기면 50%잖아요. 그러면 계속 뭘로 보는 거죠? 100%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100% 갖고 있는 거고 자, 안 끊겼죠. 근데 또 얘가 얘를 몇 퍼센트 갖고 있죠? 50%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여전히 안 끊겼잖아요. 그러면 이거 몇 퍼센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100%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40%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간접 비율이 어떻게 돼요? 간접 비율이 100% 1 곱하기 40% 해가지고 간접 비율이 몇 퍼센트? 40%, 직접 비율이 몇 퍼센트? 10%. 그러니까 직간접 보유비율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50%.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바꿔볼게요. 얘를 40%로 하고 얘가 40%.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는 50%인데 얘가 40%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직접 비율은 여전히 몇 퍼센트고요? 직접 비율은 그냥 10%가 되는 거고요. 간접 비율로 계산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벌써 50%가 아니잖아요. 이상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제 계속 50이었으면 계속 50을 뭘로 보는 거죠? 100으로 보는 건데 여기서 한번 5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40%에서 시작할 50이 아니잖아요. 한번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곱하는 거예요. 이거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50%. 여기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50%. 한 번 50% 미만이 돼버리면 그 뒤부터는 계속 곱하는 거예요. 근데 50%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 50% 이상이면 계속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50%면 계속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뒤에 40%면 그때부터 또 2를 토겠다가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 50% 유지하게 되면 계속 100으로 보는 거죠. 한번 꺾이면 그다음부터는 곱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 몇 퍼센트, 간접 보유율이 몇 퍼센트 되는 거죠?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좀 더 복잡하게 만약 간다면 간접을 C를 거쳤다가 D를 거쳤다가 E를 거쳤다가 이렇게 거쳤다가 한 거예요. 얘가 50, 얘 50, 얘가 40, 얘가 뭐 4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간접 보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50이잖아요. 무조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50이면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그렇죠. 여기도 100%죠.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연결돼야 안 돼. 이제 안 되죠. 여기서부터는 곱하기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여기가 50%다. 그럼 얘는 이제 곱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이렇게. 그 뒤부터는 곱하는. 뭔 말인지 여기가 50이라 할지라도 한번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곱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계속 50으로 연결될 때는 계속 100으로 보는 거예요. 100. 근데 여기서 끊겼잖아요. 40 곱하고 그 다음에 50이더라도 한번 끊겨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곱하는 거라고요. 비율을 100으로 안 본다고요. 아시겠어요? 계속 50으로 유지가 될 때는 계속 100으로 보는 거고. 아시겠죠? 한번 끊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비율대로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간접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20%가 되는 겁니다.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가면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케이스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그림이 이해되죠? 직접 몇 퍼센트? 10? 이럴 때는 아까 얘가 50이고 얘가 몇 퍼센트였어요? 40이고.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 거기 지금 표에 나온 거는 50이니까 계속 뭘로 보는 거죠? 1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0% 곱하는 거고. 그래서 간접 비율이 40%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됐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A가 B를 30%를 갖고 있고요. 지금 A가 B를 직접 몇 퍼센트 갖고 있고요. 지금 직접 비율 30%. 그다음에 C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A가 C를 몇 퍼센트 갖고 있고요. A가 C를 얘가 이제 아까 두 번째네. 얘가 40%, 얘는 몇 퍼센트 갖고 있고 지금 50%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직접 몇 퍼센트? 30%. 간접은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처음부터 틀어져 버렸죠 이제. 그러면 40% 바로 이제 곱하는 거 그냥 퍼센티지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50%라도 이제 곱하는 거. 한번 곱해지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는 100이 될 수가 없어요. 100이 되려면 계속 50% 이상으로 계속 연결돼야지만 100으로 가는 겁니다. 한번 끊겨버리면 100%가 다시는 될 수가 없다. 그럼 간접 비율 몇 퍼센트? 20%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지금 하나씩 더 거치는 거죠. 여기 본 거네요. 자, A가 B를 몇 퍼센트 갖고 있고요. 지금 A가 B를 40% 그리고 C를 몇 퍼센트? 40% D를 C가 D를 몇 퍼센트 갖고 있죠 보니까 D를 50% 50% 이렇게 된 거죠. 얘가 이거 50% 얘가 이거 몇 퍼센트? 50%. 그때 A가 B를 직간접 직접 몇 퍼센트다? 40%고 간접은 처음부터 여기서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한번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곱하는 거예요. 그럼 간접 비율은 40%, 50%, 50%를 곱하는 거죠. 그렇죠?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10%. 직접 40%에 간접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케이스 4번은 A가 또 B를 몇 퍼센트 갖고 있는데요. 40%. 근데 C를 몇 퍼센트? 50%. D를 50%.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몇 퍼센트? 10%. 자, 직접 몇 퍼센트? 40%. 간접은 50% 여기서 출발하는데 50%가 하나로 보는 거죠? 1. 계속 하나로 보는 거죠? 1. 그리고 이제 여기서 10%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간접 비율 몇 퍼센트?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고요? 출자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A부터 출발하는데 A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 50% 이상이면 계속 그냥 일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의 회수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일로 보는 거죠. 한번 중간에 끊겨버리면 50% 미만이 돼버리면 그 뒤부터는 해당 퍼센트를 계속 쭉 곱하는, 그 뒤부터는 곱하는 거고, 그 뒤에는 50%가 된다 할지라도 한번 끊겨버리면 그 뒤에는 계속 퍼센테이지를 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좀 케이스 4가지에 대해서 이해만 하시고 그림만 그릴 줄 아시면 돼요. 직간접 몇 퍼센트인지 그렇게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에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그러니까 국제거래도 실질과세를 해야 되는 건데, 실질의 과세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실질의 과세하는 게 1, 2, 3번이에요. 4번은 3번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말하는 거고요. 1번은 뭐냐면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무자로 해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죠. 그러니까 그런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무자로 해가지고 조세조약을 적용한다는 건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액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 내용에 따른 실질과세입니다. 거래 내용에 따른 실질과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과세고요. 3번은 뭐냐면 3번은 우회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예요. 3번은 그러니까 국제거래에서 이 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3자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둘 이상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그렇게 하게 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나 거래로 봐서 이 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어 뭐라고 하냐면 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국제거래도 실질에 과세해야 되는 건데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 그렇죠?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이렇게 3가지의 실질과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4번은 3번의 구체적 사례인 거예요. 4번은 3번의 구체적 사례. 뭐냐면 아까 3번에서 무슨 거래라고 그랬죠? 우회거래. 우회거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뭔가 우회거래를 해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회거래 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다는 거죠. 우회거래를 해가지고 지금 4번에 대한 내용은 이게 뭐냐면 4번은 지금 얘가 지금 국외에 있는 얘랑 직접 거래하면 바로 들통나니까, 그렇죠? 한 단계 거쳤다가 오는 거죠. 누군가를 거쳐가지고 거래해서 얘하고 얘가 사실 특수한 계좌거든요. 얘는 특수한 계좌가 아니야. 얘하고 얘는 특수한 계좌가 아닌데 얘하고 얘는 특수한 계좌예요. 그럼 특수한 계좌하고 거래하게 되면 국조법이라든지 조세조약 적용을 한단 말이죠. 특수한 계좌랑 거래해가지고 뭔가 얘가 부당하게 지금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바로 보이니까 안 들키려고 특수한 계좌가 아닌 누구를 한번 거쳤다 가는 거죠. B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우회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의 지금 세금이 어떻게 된 거죠? 예, 세금이 지금 적어진 겁니다. 우회 거래를 해가지고 직접 거래하면 바로 들통나니까 들통 안 나게 하려고,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막 2-3단계 거쳐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회 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조세 부담 금액이 우회 거래의 경제 실질에 따라서 계산한 조세 부담액의 몇 퍼센트 이하가 돼서 50%. 그러니까 원래 실질에 따르면 얘하고 지금 그러니까 부당한 거래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매입하는데 지금 100원짜리 물건을 500원 주고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서 400만큼 손해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400만큼 원래는 지금 매입액이 100이어야 돼. 매입액을 100원에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얘를 거래하는데 얘를 통해 가지고 얼마에 매입을 한 거예요? 500에 매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송금이 100이 아니라 얼마 돼 버리는 거니까요. 500이 돼 버리는 거니까 세율을 20%로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지금 100원짜리인데 500 정상적이라면 얼마에 매매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정상적이라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정상적이라면 세부담은 20원을 내야 되는 건데 20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얘가 500원 해가지고요. 그래서 세금이 얼마가 줄어들어 버린 겁니까? 조세 부담액이 정상적인 거에 비해서 지금 20원이 아니라 100원이니까 80원이나 더 줄어든 거잖아요. 조세 부담액이 20원 줄어들었는데 100원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니까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서 50% 이상 지금 감소가 된 거죠. 조세 부담한 금액이 20이 감소가 됐는데 100원이 감소가 됐으면은 이거에 50%는 뭐예요? 훨씬 몇 배나 지금 더 감소가 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뭔가 지금 국외 특수관계자랑 비정상적인 거래를 해가지고 뭔가 지금 세부담을 확 지금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얘가 그건 또 누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얘는 세부담이 줄어들지만 얘는 100원짜리인데 얼마를 받은 거니까 100원이 아니라 500원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400원을 송금으로 더 인정하는 거니까 세율이 20%니까 세금은 80원만큼 더 줄어드는데 얘는 대신에 100원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은 거니까 500원 받은 거니까 외국에 있는 얘는 400원이 소득이 더 구성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세금 줄어들지만 여기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뭐 이거 굳이 어차피 우리나라는 줄어들면 이쪽은 더 늘어나는 거니까. 아니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튼 세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어차피 쌤쌤인데 이제 그런 건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세금 줄어들지만 여기서 세금이 더 늘어나는데 어쩌면 쌤쌤인데 왜 굳이 이런 짓을 하느냐? 각 나라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나라는 세율이 예를 들면 10%인 거지. 그럼 얘는 소득이 400 늘어나지만 세금 얼마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40원 늘어나고 저기는 80원 세금이 줄어든다면 그러면은 할만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소득은 400 줄어든 것만큼 400이 늘어나는 건데 각 나라의 세율이 다르다 보니까 국외 특수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없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국조법을 적용해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또 하겠다는 거죠. 이게 80원만큼 세금 줄어드는 걸 줄어들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전 가격세제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얘네들 소득이 줄어들었잖아요. 얘네들을 이 금액을 입금에 산입을 해요. 입금에 산입을 해가지고 이쪽 세금이 줄어들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세금을 입금 산입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400 더 받았잖아요. 그럼 얘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만큼 다시 소금 산입을 하는 겁니다. 들켰어? 그래서 여기 세금 80원 안 줄어드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세금 저기는 줄어들고 여기는 더 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저기에서 입금 산입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대응 조정을 하는 거예요. 대응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또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소금 산입.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쪽에서 이쪽 나라의 국조법을 적용해가지고 입금 산입 돼버리면 이게 다른 나라고 이게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특수관계자끼리 거래를 해가지고 저쪽 나라에서 그쪽 나라의 국조법을 적용해가지고 저렇게 입금 산입을 해버리면은 우리나라에서 무슨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얘는 대응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입금 산입했으니까 여기는 또 뭐 해야 되는 거죠? 소금 산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래로 다시 이제 맞춰 버리는 거죠. 정상적인 다시 말하면 아까 500원이 아니라 얼마로 거래한 걸로 다시 만드는 거죠? 100원으로 거래한 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쪽에서 입금 산입했으니까 여기서는 500이 아니라 500이 아니라 100원만 들어온 걸로 보는 거죠. 실제로 얘한테 그 400원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대응 조정이라고 해서 돌려주고 그다음에 소금 산입하고 그렇게 대응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4번은 우회 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 부담 금액 그게 법인세나 소득세나 조세 조약에 적용이 대상이 되는 조세만을 포함한다. 그 조세 부담 금액이 우회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계산한 그러니까 제대로 계산해야 되는 조세 부담 금액의 몇 퍼센트 이하가 됐다고요? 50% 이하가 되어 조세 부담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 가로 열고 우회 거래 금액이 얼마 10억 이하면서 우회 거래를 통해 우리나라 납부할 조세 부담 감소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걔는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실질 과세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그만큼 그 정도야. 조세 부담 금액이 줄어드는 게 그 정도. 아무리 우회 거래해가지고 나온 그 내역이 두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우회 거래를 했을 때의 우회 거래 금액이 얼마 이하고 10억 이하고 우회 거래를 통해서
세금 줄어든 금액이 얼마 이하고 1억 이하고. 야, 그 정도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거 오케이 인정. 그거는 굳이 이쪽에서 뭘 하지?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조정하지 않겠다. 마치 우리 그 부계부에서 현저한 이익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부계부를 적용하는 거고, 손해가 났다 할지라도 손해금액이 얼마 안 되면 부계부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거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그거는 무슨 거래를 통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우회 거래. 그렇죠. 우회 거래를 했을 때, 직접 거래한 게 아니라 우회 거래했을 때에 사실은 우회 거래를 통해 가지고 조세 부담액이 원래 제대로 냈어야 되는 세금의 50% 이하 감소가 되면, 원래 냈어야 되는 게 100인데 우회 거래해 가지고 세금 내는 게 50보다 더 작아지면, 그러면 원래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50% 이하가 됐다 할지라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실질 과세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그냥 그렇게 한 거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두 가지가 뭐라고? 아무리 조세 부담액이 정상적인 조세 부담액보다 50% 이하로 감소가 됐다 할지라도 거래 금액 자체가 얼마 이하고 10억 이하고 우회 거래를 통해 가지고 세금 조세 부담액 감소된 금액이 1억 이하라면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걔네들은 그냥 그대로 그게 우회 거래한 거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 그게 아니라 금액이 그 소액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무조건 추정하겠다. 네가 입증해.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는 걸 네가 입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과세할 거야. 실질 과세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국제 거래에 관한 실질 과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절의 내용은 따로 보지 않을 거고요. 2절의 내용은 따로 보지 않겠다. 2절 개념들만 좀 볼게요. 2절, 3절, 4절 이것들 개념들만 잠깐 보면은, 요게 2절에 대한 거는 이전 가격 세제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전 가격 세제,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과세 조정. 그러니까 개념들만 2절, 3절, 4절 개념들만 쫙 볼게요. 개념들만. 그 2절이 이게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고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를 이전 가격 세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이전 가격 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국내에 갑이라는 자가 있고 국외에 A라고 하는 갑의 특수관계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얘가 국외 특수관계자인 거죠. 이게 특수관계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얘한테 이제 물건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팔거나 이제 아니면 매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얘가 얘한테 물건을 팔았다고 볼게요.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팔았을 때 재화를 공급을 했는데 그걸 정상 가격으로 표현합니다. 정상 가격이 얼마냐? 이 정상 가격을 그럼 어떻게 산정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막 쭉 나오는 거예요. 정상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해가지고 이제 넘겨 보시면은 정상 가격 산출 방법 1-6페이지에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재판매 가격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쭉 나오는 건데, 정상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제 개요만 한번 볼 거니까. 그러면은 정상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정상 가격이 뭐 100원이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가를 받을 때 100원 받으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대가를 받을 때. 근데 얘가 받을 때 대가를 얘가 60원만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손실. 그렇죠. 얘는 소득이 줄죠. 그만큼 100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60원 들어왔으니까 소득이 40원 준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세율은 20%를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것 때문에 세금은 8원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지금 100원짜리인데 60원밖에 안 줬으니까, 반대로 100원이 나가야 되는데 60원만 나간 거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소득이 40원이 늘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 근데 얘는 세율이, 이쪽 나라는 세율이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세금이 얼마? 세금이 4원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 세금은 4원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국외 특수관계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때에 그걸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전 가격세자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얘한테 지금 40원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과세관청이 알게 된 거죠. 과세당국이 알게 됐을 때는 야, 너 이거 40원 이거 반환 받아. 40원 반환 받아야 돼. 반환 받을 때까지 일단은 반환 받을 때까지 입금 산입을 임시로 입금 산입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40원. 반환 받을 때까지 임시로 입금 산입을 일단 임시 유보 처리를 합니다. 임시 유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임시 유보 처리를 한다. 이렇게 반환 받을 때까지 40원 임시 유보 처리를 해서 나중에 실제로 이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반환을 받으면 돈이 40원 들어왔잖아요. 정상적인 거래를 해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60원이 아니라 얼마 들어온 거죠. 이제 결국은 40원을 받게 되면 100원이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 100원 현금 들어온 것만큼 장부에 수익 계산할 거 아닙니까? 임시 유보 처리한 거를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지워버리면 되고 그 기간 내에 반환받지 않으면 임시 유보 처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때는 입금 산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임시 유보가 아니라 입금 산입을 하는데 들어왔어야 했는데 안 들어온 거니까 이게 40원 한 다음에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게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처분은 특수관계자니까 아까 지분관계일 수도 있고 사업 방침을 실제로 결정하는 그런 단계 그런 관계여가지고 특수관계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얘의 주주일 수도 있고 얘가 얘의 주주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 얘가 얘의 주주다. 그럼 얘한테 돈을 줘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때는 소득처분 뭘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배당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당으로 한다. 그게 아니라 얘가 얘의 주주일 수도 있죠. 50% 이상 지분을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자인 거예요. 얘가 얘의 주주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돈을 안 받았으니까 그거는 투자를 더한 걸로 보는 거예요. 투자를 더한 걸로 보니까 투자 주식가액의 증가로 보는 거라서 소득처분을 뭘로 한다고 그때는 투자 주식가액의 증가로 해가지고 유보로 처분합니다. 근데 얘하고 얘가 서로가 지분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얘가 얘의 주주일 수도 있고 얘가 얘의 주주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얘하고 얘가 서로가 지분관계가 아닌데도 사업 방침을 실제로 결정하는 그런 관계여가지고 공통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얘하고 얘가 특수관계자라면 지분관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또 다 배당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타세출을 했었는데 이거 두 개 아니야? 얘가 주주도 아니고 얘가 주주도 아니고 그런데도 특수관계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뭘로 하라고요? 배당으로 처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기 쫙 적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다른 말로 이전 가격 세제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도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 흐름도 잠깐 보시면은 1-9페이지에 그러니까 지금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한 거냐? 예스. 그러면 밑에 넣어서 그러면 그게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거냐? 그렇죠? 정상 가격하고 다른 금액으로 거래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스. 그럼 밑에 그러면 입금 산입으로 결정 및 경정을 한다는 거예요. 입금 산입 결정 및 경정을 하고 그렇게 입금 산입 결정 및 경정한 다음에 그게 임시유보 처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정 경정을 또 며칠 내에 15일 내에 임시유보 통지하고요. 임시유보 통지하고 그리고 근데 90일 내에 아까 이전 소득 금액 반환 확인서 90일 내에 그 40원을 다시 반환 받아라. 40원을 반환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40원을 반환 받아라. 그래서 반환 받아 왔으면은 반환 확인서를 얘가 제출하면 돼요. 과세관청에다가. 그러면 아까 입금 산입 임시유보 처분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이전 가격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스. 만약에 90일 내에 이전 소득 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아까 차이 나는 금액 40원을 내서 이전 소득을 받아 왔다는 겁니다. 다시 받아오면 그러면 그 받아왔다면 임시유보를 뭐 하면 된다고요? 소멸.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소멸시킨다. 근데 이전 소득 반환 확인서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제출하지 않았다면은 그 제출하지 않았으면 그 90일로부터 며칠 내에 15일 내에 이렇게 배당, 유보, 배당으로 소득 처분한다는 거죠. 안 받았으면 입금 산입을 강제로 하는 겁니다.
받아왔으면은 당연히 현금 들어온 것만큼 수익이 초래됐을 거니까 임시유보 처분한 걸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요. 소멸시키면 되고요. 반환받지 않았어? 그러면 입금사님이 이제 할 거야. 근데 그 절차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전 가격 세제라고 하는 거고요. 국외특수관계자랑 거래를 할 때 정상적인 거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정상적인 거래하지 않았을 때 정상 가격이 100인데 근데 그 정상 가격하고 거래를 이걸로 안 한 거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 손해난 쪽으로 이제 본 건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쪽에서 어떻게 한다? 손해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손해가 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와라. 받아올 때까지 무슨 처분 입금 산입을 하는데 임시유보 처분하면서 기간을 정해놓고서 받아와라. 그래서 그 보니까 그 결정은 15일 내 그러니까 결정을 한 다음에 결정한 다부터 15일 내 임시유보 통지하고 그리고 임시유보 통지한 다음에 90일 내에 이전 소득을 반환받아라. 반환받으면은 그 확인서를 제출해라. 며칠 내에? 90일 내에. 그 90일 내에 확인서를 그 제출했다면 반환받았다는 거거든요. 45만큼 더 받았으니까 그때는 임시유보 처분한 거 지워버리면 되고 90일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반환받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반환받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그때 그 제출 기한 90일로부터 15일 내 안에 입금 산입하면서 소득 처분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얘의 주주라면 배당으로, 얘가 제 주주라면 투자를 더한 걸로 봐서 투자 원금의 증가로 해가지고 유보로, 투자 주식가격의 증가로 보겠다는 거죠. 투자를 더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하고 얘가 서로가 지분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자라면 또 걔들도 뭐로? 배당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득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전 가격 세제라고 하는 거고 기본 개념들만 보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쭉쭉 넘어보세요. 아유 이거 너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다음에 3절은 뭐냐면 국외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중인데 이것도 잠깐 볼게요. 3절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국외 지배주주 이게 간단하게만 알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지금 얘기한 그 내용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에서 틀린 문구가 나오면 바로 곤란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소득 처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전 소득 반환 확인서를 90일 내에 된다는데 뭐 60일 내에 뭐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든지 뭐 그렇게 나온다면은 이제 그 곤란할 수가 있겠죠. 국외 지배 이거는 3절은 국외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종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중에 첫 번째 출자 금액 대비 과다 차입금 지급의 소득세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좀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여기에서 요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중에 뭐라고 1번 출자 금액 대비 과다 차입금. 출자 금액 대비 과다 차입금 지급이자 송부산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국내 갑이라는 자가 있어요. 근데 국내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얘는 이제 국외 특수관계자보다도 아까 더 저번에 국외 지배주주 있잖아요. 이 갑이 국내 갑이 있는데 국외에 갑의 지배주주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어떤 자들이 지배주주인데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국외에 A라고 하는 갑의 국외 지배주주가 있는 거예요. 국외 지배주주. 국외 지배주주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럼 얘가 이제 지분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갑이 지금 자금 조달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미 출자했어 안 했어? 이미 지배주주니까 이미 기존에 출자가 있죠. 기존에 출자가 돼 있어요 지금. 기존에 출자가 되어 있어요. 기존에 출자를 지금 예를 들면 1,000억 했다고 볼게요. 기존에 출자가 지금 1,000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국외 지배주주인 상태예요. 근데 얘가 지금 자금 조달을 더 하려고 그래요. 돈이 더 필요해. 돈이 더 필요하면 얘가 지금 쩐주니까 얘한테서 두 가지 형태로 돈을 자본 조달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얘한테 돈을 빌리거나 그죠? 아니면 얘한테서 추가로 더 유상 증자를 해가지고 더 출자를 받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출자가 이렇게 출자가 돼 있는데 얘가 지금 돈이 더 필요한 거야. 얘가 지금 쩐주니까 얘한테서 어떻게 한다고요? 얘한테서 돈을 더 유상 증자해가지고 더 출자를 더 받거나
그죠? 아니면 얘한테 돈을 빌리거나. 근데 얘는 주주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주주니까 주주한테서 돈을 조달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얘한테서 추가로 출자를, 그렇죠, 추가로 출자를 더 받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출자를 받으면 얘가 얘한테 뭘 줘야 되고요. 지금 뭘 더 줘야 되는 거죠? 이제 배당을 더 줘야 되는 거고요. 얘한테 돈 빌리면 얘한테 뭘 줘야 되는 거죠?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 입장에서 봤을 때 국의 지배주주로부터 돈을 자금 조달하는데 출자로 추가로 출자를 받은 게 아니라 얘가 돈을 여기서 빌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자를 더 받으면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얘가 얘한테 주는 거는 뭐니까 배당이고, 배당은 줄 때 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배당은 주면은 송금이에요? 아니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인 거지 송금이 아니죠. 근데 돈을 빌렸다면 얘한테 주는 이자 비용은 얘 뭐가 되는 거죠? 송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지배주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았는데 그게 출자로 자금 조달을 받았다면 얘 입장에서는 세금이 안 줄어들어요. 뭘 더 줄 거니까 배당을 더 줄 거고, 배당을 더 주는 거는 어차피 나의 뭐가 아니니까 송금이 아니니까. 근데 얘가 말 그대로 출자 금액 대비 차입을 많이 해버린 거예요. 얘한테서 뭐 한 거죠? 출자 금액 대비 뭐 해버렸어요? 자금 출자를 또 할 때 차입을 한 거예요. 그것도 많이, 과다하게 차입을 한 거예요. 뭐 어느 정도로 차입했냐, 그 율이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과다하게. 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표만 간단히 보세요. 그냥 간단히 보면 출자 금액 적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월 1일부터 쭉 갔으면 적수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표 박스를 보면 중간에 출자 금액의 몇 배, 차입금 적수가 출자 금액 적수의 몇 배 지금 된 거죠? 지금 2배라고 돼 있잖아요. 2배. 그 2배까지는 2배.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얘가 얘한테서 지금 차입을 했는데 얼마까지는 괜찮다고, 이거에 2배까지 차입해가지고 발생한 이거 차입했으니까 이제 얘한테 뭐를 줘야 되는데, 차입했으니까 지금 얘한테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까지 차입한 거에 대한 이자 비용을 그냥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2배까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그러니까 적수 계산하지 않고 1월 1일부터 변동 없다 그러면 적수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입을 하는데 차입을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야. 예를 들면은 1,000은 5%로, 그죠? 또 1,000은 예를 들어서 4%로,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이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뭘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송금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얼마죠? 이자 비용이 2,000원에 대해서 5%니까 50이고, 1,000에 대해서 4%니까 40이고, 이거 다 어기로 생각하면 90억까지는 뭘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송금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배를 초과, 그렇죠, 과다 차익금, 출자 금액 대비 과다 차익금, 그 출자 금액 몇 배를 지금 보고 있죠? 지금 2배를 넘어서 얘가 또 차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또 차입을 했네. 근데 이자율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얘 때문에 또 얼마 발생, 이렇게 이자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 이자 비용은 지금 얘 입장에서는 전부 다 지금 다 비용 처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장부에. 이해되시죠? 얼마가 비용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40억 원이 비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출자 금액 대비 과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즉 얼마, 2배를 초과하는 2,000을 초과하는 얼마, 1,000에 대한 이자 비용은 송금세 입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송금세 입할 때 이게 우리 법인세법에서 마치 지급이자 송금세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3,000에 대한 이자율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3,000에 대한 이자율이 다 다르면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 법인세법에서 지급이자 송금세 입할 때는 이 중에 일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송금세 입할 때는 무슨 이자율 개념으로 계산했었죠? 법인세법에서 지급이자 송금세 계산할 때는 평균이자율 개념으로. 평균이자. 얘네들의 평균은 몇 %죠? 그러니까 지금 4.5%죠. 그렇죠. 5%, 4%, 4.5%니까 평균이자는 4.5%. 그러면 이거 중에서 지금 우리가 1,000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세 입하는데 만약 법인세법 규정처럼 한다면 평균이자율 개념이니까 과다 차입금은 출자 금액 대비 몇 배라고요?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를 송금세 입하겠다는 개념이에요. 2배. 그러면 2,000을 넘어가는 1,000에 대한 지급이자는 송금세 입하는데 그 1,000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자율을 곱해야 되는데 법인세법에는 어떤 이자율을 곱한다고요?
평균 이자를 곱하는 건데 여기는 어떤 이자를 곱하는 거냐? 여기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1번을 적용할 때 뭐라고 돼 있죠? 중요한 말 나오는데 높은 이자율부터 소금세입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소금세입하는 거는 어떤 이자율의 차입금부터 소금세입한다고요? 그렇죠. 얘를 소금세입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평균 이자율 개념이 아니라 무슨 이자율 개념으로 소금세입한다고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부터 소금세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개념 알고 있으면 돼요. 몇 배, 이 과다차입금이 출자 금액 대비 몇 배 초과하는 차입금 때문에 발생된 이자라고요? 2배 초과. 근데 만약 제가 아니라 얘가 은행이야. 은행은 돈이 좀 많이, 은행은 돈놀이 하는 데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얘가 은행이라면 근데 그 은행의 국외 지배주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할 때 과다차입금은 출자 금액 대비 6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자 금액이 1,000억이라면 차입금 얼마까지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는 계속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죠? 6,000억. 그렇죠. 6,000억. 그러니까 얘가 누구냐? 얘가 일반 법인이라면 몇 배 초과하는 차입금. 출자 금액 대비 2배 초과하는 차입금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는 소금세입하는 거고요. 얘가 무슨 업이라면? 그렇죠. 얘가 금융업이라면 그러면 출자 금액 대비 몇 배를 초과해서 차입하는 금액까지는 송금을 인정한다고요? 6배. 6배까지는. 얘를 초과하는 지급이자에 대해 소금세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요거 송금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소득 처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얘가 일반 법인이라면 자, 모든 게 다 1월부터 변동이 없다면 적수기간 필요 없으니까 2,000을 초과하는 1,000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를 소금세입할 텐데 그 1,000에 대한 이자는 어떤 이자율부터 적용한다? 소금세 높은 이자율부터. 그래서 얘가 소금세입되는 건 오케이 됐어요 이제. 그럼 소득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 처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가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얘가 국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얘 B가 있는데 그 B는 이 국외 지배주주하고 관계가 있는 자지. B는 갑의 국외 지배주주는 아닌 거야. 근데 얘가 보증을 서줬거나 국외 지배주주가 야 내가 보증세니까 네가 얘한테 돈 좀 빌려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얘가 보증을 서준 그런 경우예요. 응? 그리고 얘의 지배주주는 아니지만 특수관계자일 수는 있고. 아무튼 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거냐 아니면 얘가 보증서 줘가지고 차입한 거냐. 이해되시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얘가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지금 차입을 한 거니까. 그러면 얘가 직접 얘한테 차입했어. 그럼 소득처분 뭐가 되겠어요? 얘한테 직접 차입했다면 얘한테 돈을 지금 준 거니까. 그죠? 얘는 지금 얘 뭐죠? 지배? 주주니까 소득처분만 또 보는 거예요. 그럼 소득처분 어떻게 할 거냐가 넘겨보시면 나오는 거죠. 소득처분은 국외 지배주주한테 줬다면 당연히 소득처분 뭘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국외 지배주주니까 배당. 근데 그게 아니라 국외 지배주가 뭐 한 거죠? 이렇게 지급 보증을 해줘가지고 지급 보증을 선 다른 국외 외국 법인이 으로부터 차입을 한 거예요. 그럼 국외 지배주주한테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자는 이쪽에다 나가는 거죠. 얘가 보증서 주긴 했지만 아무튼 얘한테 이자가 나가는 거니까 배당이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뭘로 하는 거냐면 기타 사회유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처분은 둘 중에 하나인 거고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을 했다면 배당, 국외 지배주주가 보증을 선 외국 법인으로 차입을 했다면 이자가 얘한테 가는 거니까 그때는 기타 사회유출이 되는 거고. 기본 개념은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개념 안에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그렇죠? 이게 그 과다차입금 몇 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때문에 발생되는 지급이자가 소금세입 되는 거냐? 얘가 금융업이라면 몇 배를 초과한다고요? 출자 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가 소금세입 되는 거고. 얘가 금융업이 아니면 2배를 출자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소금세입 되는 거고. 요게 나올 수도 있고 간단하게. 기본 개념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와요. 아니 어렵게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조법이 어렵게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만 좀 가져가자는 거죠. 기본적인 틀만 딱 가져가면 거기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기 안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틀린 것들이. 그러면 눈에 바로 탁탁탁 보이는 거죠. 아니 딱 봤는데 안 보이면 그러면은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는 뭐 다 틀리는 거니까. 야 다 틀린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고. 근데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고 딱 기본 개념적인 것들이 나오면
기본 개념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이게 잘못됐는데 이게 잘못됐는데 이러면 소수 처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간단한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간단한 계산 문제는 당연히 적수 계산 안 하고 그래서 어떤 이자율부터 소금세입 판다. 그죠? 평균 이자율 개념이 아니라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부터 소금세입 판다라고 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본 개념만 딱 잡고 가자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 4절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안 볼 거고요.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 4절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깊이 나머지 이거 안 볼 거예요. 쭉 안 보다가 간단히 보는 것들도 4절하고 8절 하고 9절의 절반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보는 거 4절까지 간단히 보고요. 그리고 8절하고 9절은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조금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 말 문제로 좀 나올 만한 것들이 좀 있어서 여기 지금 다 좀 이해되시는 거 맞죠? 네.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